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은 이란 전쟁이 빨리 끝나는 이유와 더불어서 구독자님 요청하신 ASML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장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헤즈볼라를 공격하면서 중동 문제가 좀 확대가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아무래도 이스라엘이 지금 미국을 끌어들여가지고 이걸 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여기서 더 크게 일을 벌리려고 하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말려 들어가고 있는데, 자, 트럼프가 어떤 식으로 빨리 빠져나올지가 일단 관건이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현재까지 일어났던 일들을 순차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시간 전에 본다면 사흘째 일단 접어들면서 공습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 미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베이루트에서 폭발이 발생했고, 이란의 안보 책임자는 미국과의 협상이 불가능하다. 자, 그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테헤란이 워싱턴과는 협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 장기적으로 극각으로 가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스라엘 레바논의 수십 개의 마을에서 대피령을 내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영국은 또한 영국의 기지의 드론으로 추정되는 공격이 발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장기적으로 가지 않겠는가, 적어도 일주일 이상은 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그다음에 조금 시간은 걸릴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수가 반등하는 데 있어서는. 자, 미국이 장기전을 가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탄약 고갈 전에 이란의 작전을 갖다 완수를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트럼프는 이란에 대해서 공세가 일주일 이상 지속될 수 있다고 말하고는 있지만은 비축량의 감소로 인해서 선택의 폭이 제한될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재 미국은 이란에 대해서 공격에 방공요격기에 기타 무기를 빠르게 소모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물론 소모 속보보다는 보충 속도가 빠르다고 지적하는 사드나 패트리어트, 그다음 스탠다드 미사일 요격기의 재고를 확보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미국 국방부다. 자, 그만큼 일단 이런 것들이 물자가 많이 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군수품 고갈로 인해서 북한과 중국을 어찌하는 미국의 능력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자, 이스라엘 또한 보급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전반적으로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재고가 많지가 않다. 그러니까 속전속결로 끝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미국의 최고 사령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서 장기 공격을 감행할 경우에 있어서 위험 요소가 뭐냐. 자, 그렇게 했을 때 미국의 무기 비축량이 가장 크게 일단은 지금 다가오는 그런 위험 리스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미국의 무기 비축량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미국이 이란의 보복 공격을 막아낼 요격기가 고갈되기 전에 이란의 미사일이라든지 드론 전략을 파괴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래서 이란 전략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는데, 자, 미 국방부가 탄창 용량이라고 부르고 있는 미국의 보유한 방공 요격 미사일의 정확한 규모는 알지는 못하겠지만은 중동에서 이란이란지 그 대리 세력과의 반복적인 충돌로 인해서 해당 지역의 방공의 미사일 공급량이 많이 감소됐다는 겁니다. 자, 그로 인해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을 감행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있다. 그래서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의 보복 공격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만큼 무기 비축량이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좀 장기적으로 가기가 힘든 모양이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자, 공습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는 아직까지 불분명하지만은 강력하고 정밀한 폭격은 이번 주 내내 중동과 전 세계 평화를 가져오겠다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만큼 중단 없이 계속해서 될 것이다. 자, 그렇게 트럼프가 이야기했으니까 이런 건 계속해서 되겠죠. 그래서 이란에 또 보복 공격을 본다 하더라도 10일간의 전쟁 당시 500발 이상의 미사일과 훨씬 더 많은 공격용의 드론을 발사했을 보다도 조금 더 허술했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미중부 사령부는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 수백 건에 대해서도 대체로 성공적인 방어전을 펼쳤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이러한 무기를 정말 빠르게 소모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교차하는 속도보다도 더 빠르게 무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이란에서 미사일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계속해서 드론이 날라오고 있으니까, 자, 거기에 대한 요격기가 있어야 되겠죠. 이런 요격기가 계속해서 일단 발사를 하면서 그런 것들 없애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날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채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한계치가 오는 거 아니겠는가. 일주일, 이주일 이렇게 지나게 되면은 현재로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이든 행정부는 이란으로부터 이스라엘 보호하기 위해서 2024년도 이스라엘에 사드 미사일의 방어 시스템을 배치하고 이를 운용할 미군의 병력을 파견을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사드는 요르단에도 배치되어 있고 현재 많은 미군의 전투기가 주둔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미 국방부의 주요 감시사는 북한이나 중국 이런 것들을 억제하기 위해서 한국과 괌에도 배치된 사드 시스템에 대해서 요격 미사일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사드 뭐 잘 알고 계시니까. 자, 그런 미사일 갖다 충분히 확보하는 게 문제인데 너무 많이 써버리면은 다른 데도 일단 공백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로 인해서 미국 국방부는 또한 공중 위협을 요격하는 패트리어트라든지 스탠다드 미사일 요격기에 재고를 보충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좋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란 미사일들이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의 공격에 대한 방어에 사용되고 있는데 그냥 방공용의 요격 미사일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미국은 이란 목표물을 겨냥해서 해상에서 발생하는 그런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이런 것들도 항공기 발사 무기를 대량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런 것들도 참 상당히 지금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이걸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느냐 했을 때는 좀 위험 부담이 많이 따르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일례로 모의 전쟁을 할 때 토마호크 미사일 자체가 미중의 분쟁 발생 후 첫 주 안에 가장 먼저 투입되는 탄약 중의 하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서 국방부가 조달과 생산을 2배로 늘려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것이 미사일이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한꺼번에 다 쓸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의 공격용 무기 공급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한 가지 요인은 이스라엘군이 개입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군이 계속해서 어느 정도 두드려주면 괜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거 자체를 뭐 안 쓸 수는 없겠죠.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조달과 더불어 생산을 2배로 늘려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이 현재 모습이죠. 생산만 잘 되면 문제가 없는데 생산보다는 지금 쓰는 게 훨씬 더 빠르게 되고 있다. 소비가 훨씬 더 빠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역시도 탄약 공급에 대해서 우려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미국 관리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여전히 에로3의 요격 미사일 재고가 부족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스라엘이 올여름에 이란의 미사일 발사대를 파괴하고 작년 카타르에서 하마스 주도를 공격할 때 사용했던 공중발사 탄도미사일 역시도 부족하다. 우리나라 같으면 생산이 빠르니까 이걸 소모를 해도 생산 속도가 빠르니까 충분히 커버가 되는데 얘들 두 나라는 아직까지는 그것이 안 된다는 거죠. 제조가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의 양에 지금까지는 실망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미사일 양이 많지가 않으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미사일 양이 많아질 때가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결국에는 숫자의 문제로 귀결될 것이다. 얼마나 많은 요격기를 보유할 수 있느냐, 얼마나 많은 발사대를 배치하면서 발사할 수 있느냐, 그것이 문제가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미국은 요격 미사일을 보유한 파트너 국가들을 포함해서 해당 지역에 대량의 미사일과 요격기를 이동시키고 있는데 전쟁이 장기화되고 더 많은 요격기가 필요할 경우에는 미 국방부는 태평양 지역의 비중량을 활용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물론 안 되면 뭐 이렇게 갖다 쓰겠죠. 근데 이미 그 갖다 쓸 만큼의 장기전을 해가지고 과연 얻는 게 있는가? 그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고 이런 것들 때문이라도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가기는 조금은 힘들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S&P 500의 지수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얼마만큼 내려오는지는 좀 알고 계셔야 되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6,700대 있죠. 길게 보셔서 좀 많이 보면은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는 6,500대까지 볼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계시면은 그나마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게 조정이구나 하면서 견뎌낼 수가 있겠죠. 아무 시나리오 없으면은 무조건 주가가 떨어지면은 팔아버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정도의 조정은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그 정도 저점 못 봤다면 1차적으로 한번 본다면 3.75%, 한 4% 정도는 내려올 수 있다. 그 다음 또 보시게 되면은 고점 대비해서 내려왔던 폭을 본다면 적어도 한 6.57%, 한 7% 정도는 내려올 수 있다. 이런 개념을 가지시고 이 정도 조정 오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시나리오를 가지고 계신 분과 그렇게 없는 분들은 좀 차이가 나겠죠. 그런 식으로 일단은 계산하셔서 들고 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정시를 갖다가 뭉개진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트럼프 역시도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약간의 지금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겠고, 제가 보는 관점에는 누차 말씀드렸지만 4월 15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요 이후부터 시작해서 유동성이 풀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전에 일단 지금 이제 트럼프가 지금 3월 달이죠. 요전에 이제까지는 충분히 유동성이 안 풀려도 되니까 이때까지는 이렇게 전쟁도 하고 다 할 수가 있다는 계산이 있겠죠. 그 이후부터 시작해서는 유동성이 공격되면서 주가를 부양시켜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막 급격하게 이렇게 떨어뜨린다. 그렇게 폭락다음에 이렇게 올리기는 더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폭락이 온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조정이 오는 거지 이게 자체가 완전히 무너진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무너지면은 자기 정치 생명이 다 끝나면서 임피치를 다 하면서 먼저 또 탄핵되는 그런 가운데도 있겠죠. 민주당에서 그런 것들을 다 개념을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우리가 그 정도까지 조정은 좀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 또 우리가 깊이 있게 봐야 될 것이 지금 유가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WTI가 71.72불 정도 되고 있죠. 유가까지 내려왔다가 70불 대에서 다시금 반등되는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유가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여기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유가가 70불에 앉지 이런 것들 밑으로 내려갈 때
70불 내려가서 60불대 근처에 있을 때 그때부터는 또 주가가 또 안정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유가의 흐름을 계속해서 관찰하시고, 자, 그와 더불어서 골드도 계속 상승되고 있죠. 골드도 2% 정도 상승되고 있다. 안전자산으로 돈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안전자산으로 돈이 들어간다는 말은 주식에서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골드라든지 실버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상승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구독자님 요청하신 ASML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술적인 해자가 어떤 것인지, 투자 전망이 어떤 것인지, 또 역대급의 수주 잔고를 가지고 있죠. 388억 유로 정도의,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시장이 발전될 수 있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ASML의 적정 주가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2017년도 걸 갖고 해봐야 되겠죠. 44배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25% 증가되고 있고, 17%, 21% 적어도 2029년도까지는 계속해서 성장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44불 정도 나오고 있으니까 요걸 했을 때 배수를 얼마만큼 주느냐, 자,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배수를 보게 되면 이제 P 레이쇼 난객 기준으로 봤을 때는 41배수 정도 되고 있는데, 5년치 평균보다 하면 37배수 정도는 충분히 받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물론 섹터 평균은 21배수인데 이런 것들은 주가가 계속 상당히 오래 회사이기 때문에 적어도 37배 정도는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이 때문에 자, 44.07이죠. 37배수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44.07에다가 37배수를 해준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적정 주가를 본다면 1630불 정도는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때 지금이 1630불이면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남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때문에 충분히 이 정도 되면 아직까지도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는데 지금 또 전쟁이 나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주가 좀 빠질 때 있죠. 그럴 때 조금씩 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것들이 이렇게 밑으로 일단 바닥권으로 접어들 때 50 밑으로 갈 때, 그럴 때 조금씩 담아서 들고 가는 것들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 아무래도 이 정도 되겠죠. 그 가격대 직전 고점이라든지 1130불대, 자, 아니면 뭐 이까지는 내려올 수도 있고 안 내려올 수도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뭐 1200대라든지 1300대, 그 21선이라든지 그렇게 좀 내려오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좀 내려왔을 때 조금씩 담아가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길게 보시면서,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아직도 주가는 상승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직까지는 자, 추세는 계속 상승 중에 있습니다. 이게 주봉 차트입니다. 그래서 추세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이기 때문에 약간의 눌린다 하더라도 주가는 다시금 잘 달릴 수가 있겠죠. 많이 올라와서 조금은 눌릴 가능성이 있겠고, 전쟁 때문에 좀 눌린다 하더라도 주가는 달릴 수가 있다. 그래서 조금씩 내려올 때마다 조금씩 사셔서 길게 보시면서 들고 가는 전략이 필요한 것이 ASML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AI 혁명, 정말 많은 회사들이 주인공으로 떠오르고 있죠. 그런데 말이죠, 이 모든 산업의 속도를 혼자서 조절하는 회사가 딱 하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기술 발전이 얼마나 빠를지 그 속도계를 꽉 쥐고 있는 회사, 대체 어떤 곳일까요? 지금부터 그 정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지금 이 시장이 얼마나 뜨거운지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AI 칩을 둘러싼 뭐랄까 거대한 골드러시, 그러니까 기가사이클이라고 불리는 현상에 바로 그 중심에 서 있거든요. 이 숫자 한번 보세요. 1조 달러. 와,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대략 1300조 원입니다. 이게 대체 어느 정도 규모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불과 2년 뒤인 2026년에 AI가 이끌 반도체 시장의 가치가 바로 이 정도가 될 거란 예측입니다. 이건 뭐 그냥 기술이 좀 바뀌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그냥 산업의 판을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근본적인 대전환이라고 봐야 합니다.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AI 인프라에 진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최첨단 칩에 대한 수요가 그야말로 폭발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표가 그 증거입니다. 보세요. TSMC, 삼성, SK하이닉스, 인텔, 이름만 들어도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쏟아붓는 투자 계획이 정말 장난이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막대한 돈이 결국에는 다 어디로 흘러들어갈까요? 정답은 이 모든 칩을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단 하나의 핵심 장비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그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 거대한 시장을 가능하게 만든 단 하나의 기술, 그 심장부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고 수준의 AI 칩을 만들고 싶다? 그럼 먼저 풀어야 할 숙제가 있어요. 바로 세상에서 가장 어렵다는 공학 문제를 풀어야만 합니다. 대체 그게 뭘까요? 이 거대한 AI 혁명의 열쇠를 준 바로 그것. 아마 정답을 들으시면 아, 이거였어? 하고 좀 놀라실지도 모릅니다. 정답은 바로 리소그래피입니다. 우리말로는 노광공정이라고 하죠.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 반도체라는 아주 작은 도화지 위에 빛으로 회로도를 새겨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과정이 전체 반도체 공급망의 숨통을 쥐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병목 지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바로 네덜란드의 ASML. 이 회사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 노광 공정에 반드시 필요한 극자외선, 그러니까 EUV 장비를 만들 수 있는 전 세계 유일한 단 하나의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네, 제가 지금 잘못 말한 게 아니에요. 100% 완벽한 독점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독점이 가능할까요? 도대체 ASML은 뭘 하길래 이런 위치를 지킬 수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는 그들이 어떻게 물리학의 법칙마저 새로 쓰고 있는지 그 놀라운 기술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정말 시적인 표현 아닌가요? 아주 작은 주석방울을 1초에 5만 번씩 지구 위의 작은 별로 만든다. 사실 이 한 문장이 ASML 기술의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이게 비유가 아니라 말 그대로 지구의 아주 작은 태양을 순간적으로 만들어내는 기술이거든요. 최근에 ASML이 이걸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했어요. 바로 3펄스 레이저 성형이라는 신기술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주 작은 주석 방울에 레이저를 3번 아주 정밀하게 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팬케이크처럼 납작하게 만들고, 두 번째는 폭발하기 좋게 밀도를 조절하고, 마지막 세 번째 강력한 레이저로 꽝 하고 터뜨려서 엄청난 EUV 빛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기술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고요? 결과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빛이 강해지니까 장비 한 대가 1시간에 처리하는 반도체 원판, 웨이퍼의 양이 220장에서 330장으로 껑충 뛰어오릅니다. 무려 50%나 생산성이 좋아진 거예요. 반도체 회사 입장에서는 이건 뭐 돈을 버는 기계나 다름없죠. 그리고 이게 결국 우리가 쓰는 더 빠르고 똑똑한 AI 기기로 이어지는 거고요. 하지만 기술이라는 게 여기서 멈추면 재미없죠. 또 다른 과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반도체 업계는 8나노미터, 이보다도 더 작은 회로를 그려야 하는 극한의 도전에 직면했어요. 당연히 여기서 ASML의 다음 세대 장비가 등판해야겠죠. 여기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느껴지실 겁니다. 왼쪽이 기존 방식, 오른쪽이 새로운 방식이에요. 예전에는 아주 미세한 회로를 그리려면 똑같은 걸 여러 번, 막 4번씩 겹쳐서 그려야 했어요. 느리고 복잡하고 실수도 많았겠죠? 그런데 이 새로운 장비, 하이 NA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요, 한 대에 5천억 원이 넘는데 그 비싼 값을 합니다. 단 한 번의 샷으로 아주 깔끔하게 끝내버리거든요. 훨씬 빠르고 정확하고 효율적인 거죠. 이게 바로 ASML의 현재이자 또 미래입니다. 자, 지금까지 보면 ASML은 정말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기술력으로 완벽한 성을 쌓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독점이 과연 영원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왕좌에도 분명히 위협은 존재합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거론되는 리스크는 역시 지정학적 문제입니다. 바로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수출 통제, 요즘 뉴스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얘기죠. 이 차트를 보시면 왜 이게 리스크인지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제재가 시작되기 직전에 ASML 전체 매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49%까지 치솟았어요. 이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죠. 중국 기업들이 앞으로 장비를 못 살까봐 그야말로 패닉 바이에 나선 겁니다. 거의 국가적인 사재기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수출 통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그래서 2026년쯤 되면 이 비중은 다시 예전 수준인 20%대로 정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거니까 꽤 큰 하락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 큰 문제일까요? 매출이 반토막 나는 거 아닌가 싶으시죠? 그런데 시장 분석은 좀 다릅니다. 여기 이 문장이 핵심인데요. TSMC, 삼성, 인텔의 수요가 중국 매출 감소분을 완벽하게 상쇄하고도 남을 것이다. 다시 말해 중국에서 빠지는 물량을 다른 AI 거물들이 우리가 다 사겠다며 줄을 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물론 장기적인 경쟁자들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아예 다른 방식, 입자 가속기를 이용해서 빛을 만드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요. 중국은 거의 맨해튼 프로젝트 수준으로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서 자체 장비를 만들고 있죠. 실제로 시제품도 나왔고요. 하지만 전문가들의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이 기술들이 지금의 ASML과 상업적으로 경쟁하려면 최소 10년, 어쩌면 그 이상이 걸릴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ASML의 이 독보적인 위치는 어떤 가치를 가질까요? 그리고 이건 우리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던져줄까요? 이 숫자가 ASML의 현재 힘을 가장 잘 보여주는 증거일 겁니다. 388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56조 원입니다. 이게 뭐냐면 ASML이 이미 받아놓은 주문, 그러니까 수주 잔고입니다. 지금 당장 아무 주문을 받지 않아도 앞으로 몇 년간의 매출은 이미 확정되어 있다는 뜻이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바로 이 때문에 시장은 ASML의 가치를 평가할 때 독점 프리미엄이라는 걸 붙여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ASML의 높은 기업 가치는 그냥 거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류가 기술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목이 있는데 ASML이 바로 그 길목을 지키고 서서 통행료를 받는 톨게이트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 권리에 대한 정당한 대가, 그게 바로 ASML의 가치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이 질문을 한번 여러분께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AI를 넘어서 인류의 모든 기술 발전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열쇠를 단 하나의 회사, 그리고 사실상 단 하나의 국가가 독점하고 있다는 이 현실. 과연 우리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